제이네요. 마차가 멈춰서면 나는 누군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인숙 심부름꾼이 나를 위해 놓아둔 나무 계단을 내려서면서도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손필트까지 실어가 마차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 경험 없는 젊은이가 모든 연결고리에서 끊어진 채 세상에 혼자 덜렁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야릇한 기분이었다. 30분이 지나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 동네에 손필드라는 곳이 있을까요? 손필드요? 모르겠는데요. 마담, 가서 알아보고 올게요. 그가 나가더니 금세 다시 나타났다. 혹시 에어 양이세요?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벌떡 일어나 머프와 우산을 집어들고는 여인숙 복도를 종종 걸음쳤다. 열린 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램프가 켜진 거리에 말 한 필이 끄는 탈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게 당신 짐이겠죠? 그 남자가 나를 보고는 복도에 있는 내 트렁크를 가리키며 약간 무뚝뚝하게 말했다. 네. 마차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 탈 것에 짐을 실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올라탔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마침내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손필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차가 현관문 앞에서 멈추자 하녀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그녀를 따라 사방에 큰 문이 나 있는 네모난 현관홀을 지나갔다. 안락하고 아담한 방. 아주 단정하고 조그만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빠르고 친절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지루하셨죠? 추울 텐데 불가러 오세요. 페어팩스 부인이시겠지요? 그래요. 맞아요. 앉으세요. 당신은 아마 추위로 손이 굳어 있을 거예요. 니요? 따끈한 술과 샌드위치를 좀 가져와. 자, 불가로 더 가까이 와요. 짐을 가져왔겠지요? 그렇죠? 네, 마담. 당신 방에 들여놓으라고 할게요. 그녀가 말하고는 바삐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생각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어. 차갑고 딱딱하게 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가 들어본 가정교사 대우와는 다르잖아.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일러. 오늘 밤에 페어팩스 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페어팩스 양? 아, 발행양 말이로군요. 당신이 가르칠 나이는 발행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따님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에겐 가족이 없어요. 정말이지 기뻐요. 말벗이 생겼으니 이제 여기 생활도 꽤 즐거울 거예요. 손필드는 오래된 멋진 저택이고 최근에는 다소 방치된 감이 있지만 여전히 훌륭한 곳이니까요. 이제 선생님까지 왔으니 너무나 잘 됐어요. 이 후덕한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더 가까이 잡아당기고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쾌한 말벗이 되고 싶다는 진지한 소망을 표시했다.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하루 종일 여행하셨으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마침내 내 방으로 들어서서야 나는 마음을 놓았다. 고단하고 만족스러워서 금세 곤하게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중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지극히 수수한 옷가지밖에 없으니 소박한 차림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방의 창문을 열고 용기를 내 밖으로 나섰다. 맑은 가을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의 태양이 갈색으로 물든 숲과 아직 초록빛인 들판 위로 잔잔하게 빛을 비췄다. 나는 잔디로 걸어가서 고개를 들고는 저택의 정면을 살펴보았다. 거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커다란 3층 건물이었다.
지붕 위에 있는 흉벽이 그림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나는 그 차분한 경치와 유쾌하고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페어팩스 부인처럼 외로운 노부인이 살기에는 너무 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본인이 문에 나타났다. 벌써 나왔어요? 솜필드는 어때요? 나는 대단히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예쁜 곳이죠. 하지만 로체스터 씨가 눌러 사시든지 더 자주 들러주셔야 할 텐데. 로체스터 씨요? 그분이 누군데요? 솜필드의 주인이에요. 저는 부인이 솜필드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요? 어머나 저런, 무슨 그런 생각을. 내 집이라뇨? 나는 여기 가정부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난 그저 평범한 가정부일 뿐이죠. 그럼 그 아이는 제가 맡을 학생은요? 로체스터 씨가 맡아 키우는 아이예요. 나에게 그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마침 저기 오네요. 그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 상냥하고 친절한 미망이는 지체 높은 귀부인이 아니라 나처럼 고용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전보다 더 기뻤다. 그녀와 나는 진짜 대등한 관계였다. 나의 입장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한 소녀가 뒤에 유모를 달고 잔디로 달려왔다. 7살이나 8살쯤 어린아이로 체구가 꽤 작았고 얼굴은 파리하고 이목구비는 오목조목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탐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잘 잤어요, 아델양? 아이가 다가왔다. 나의 학생은 공부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유순한 편이었다. 나는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조금 가르치며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정오에 유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아델의 학습 교재에 필요한 그림을 몇 장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페어팩스 부인을 만났다. 방들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말끔히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로체스터 씨가 여기 오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오시게 되면 항상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시거든요.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편이에요. 로체스터 씨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사다운 취향과 습관을 지니신 분이라 모든 것이 그에 걸맞게 관리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분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그럼요. 집안 대대로 여기서 존경을 받아왔어요. 이 부근의 토지는 눈길이 닿는 데까지 거의 모두가 아득한 옛날부터 로체스터 가문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토지는 그렇다 치고 그분의 댐데미를 좋아하시나요? 그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인가요? 나로서는 주인 나리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소작인들도 공정하고 관대한 영주로 생각할 거예요. 같이 얼굴 뵌 적도 별로 없지만요. 특이한 점 같은 건 없나요? 그분의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나무랄 데 없어요. 조금 별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머리도 좋으실걸요? 대화를 많이 나눠본 건 아니지만. 페어팩스 부인은 보이는 그대로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적절한 교육과 무난한 지성을 소유한 여성이었다. 아델은 활발한 아이였다. 아델의 교육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델은 무리 없이 향상됐고 그리 깊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명랑한 애정을 표현했다. 우리들은 이제 서로 만족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나갔다. 1월의 어느 오후에 페어팩스 부인은 아델이 감기에 걸렸으니 공부를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다. 열렬하게 찬성하는 아델의 모습을 보니 나도 어렸을 적에 가끔 쉬는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생각나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아주 춥긴 했지만 바람 없이 맑은 날이었다. 오전 내내 서재에 앉아있자니 지겨워졌다. 마침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다 쓰고 붙이려던 참이어서 내가 보니까 외투를 걸치고 헤이마을로 붙이러 가겠다고 자청했다. 상쾌한 겨울 오후의 산책거리로는 충분했다. 땅은 꽁꽁 얼었고 바람은 잔잔했고 길은 호젓했다.
몸이 더워질 때까지 빠르게 걷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과 상황이 나에게 부여하는 즐거움들을 분석하고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종탑 밑을 지날 때 교회 종이 세시를 울렸다. 아래로 저물어가며 창백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다가오는 어두움이 이 시간의 매력이었다. 잔잔한 저녁이라 저 멀리 흐르는 물살과 가까이서 흐르는 물살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어떤 거친 소리가 이 아름다운 물결소리와 속삭임들을 깨트렸다. 딸가닥 딸가닥 소음은 자갈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소리는 가까워졌지만 눈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 울타리 아래에서 딸가닥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암나무들 바로 옆으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내달렸다. 개는 상당히 조용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뒤에 말이 따라왔다. 커다란 준마였고 사람이 타고 있었다. 남자, 인간의 존재가 단번에 마력을 깨트렸다. 지름길을 달려 밀코트로 가는 여행객일 뿐이었다. 그는 지나갔고 나는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제기랄 이게 뭐야? 하는 소리와 덜그덕거리며 넘어지는 소리가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말이 넘어져 있었다. 자갈길에 깔린 얼음판에 미끄러진 것이다. 개가 다시 달려와 공경에 처한 주인을 바라보고는 말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그 거대한 덩치에 걸맞는 깊은 소리로 황혼역의 언덕들이 메아리 치도록 지저댔다. 녀석은 넘어져 있는 말과 사람 주위로 킁킁대며 돌아다니다가 나에게로 달려왔다. 녀석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달리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으니 나는 녀석이 원하는 대로 말에게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여행객에게 다가갔다. 기운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별로 다친 것 같진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 다치셨어요? 그가 그때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았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다시 물었다. 옆으로 비켜서기나 하시오.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 뒤에 끙끙 들어올리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와 달그닥대는 소리가 이어지고 말이 다시 일어섰고 그만해 파일럿! 이라는 명령과 함께 개소리가 잠잠해졌다. 여행객은 이제 허리를 굽히고 자기 발과 다리가 운전한 채 살피는 듯 이리저리 매만졌다. 그가 절룩절룩 걸어가더니 내가 방금 일어난 울타리 계단에 주저앉았다. 내가 다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필드 저택이나 헤이마을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게요. 고맙지만 괜찮소.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삐끗했을 뿐이요.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을 짚다가 무의식적으로 으 소리를 냈다. 그는 모피깃을 달고 강철 걸스로 여민 승마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키에 가슴이 떡 벌어져 있었다. 검은 얼굴에 미간을 찌푸린 게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눈과 찌푸린 눈썹으로 보아 몹시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35살쯤 되었을까? 나는 그가 두렵지도 않았고 별로 수줍음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가 잘생기고 늠름해 보이는 젊은 신사였다면 감히 이렇게 그의 앞에 서서 원하지도 않는 질문을 던지며 요구하지도 않는 도움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찌푸린 표정과 거친 태도는 나를 편안하게 했다. 그가 나에게 가라고 손을 흔들자 나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에 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렇게 외딴 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날 쳐다보았다. 이제껏 그는 내 쪽으로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었다. 당신이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군. 이 근방에 살고 있다면 말이오. 집이 어디요? 저기 바로 아래예요. 원하시면 제가 헤이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게요. 사실은 편지를 붙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바로 아래라면 흉벽 있는 저 집을 말하는 건가? 그가 손필드 저택을 가리켰다. 네, 맞아요. 누구 집이요? 로체스터 씨 댁이에요. 로체스터 씨를 아시오? 아니요, 뵌 적은 없어요. 그럼 그가 거기 안 사는 건가? 네.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아니요. 저 집의 하인은 아닐 테고 당신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영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저는 가정교사예요. 아, 가정교사.
그가 내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멍청한, 그걸 생각 못하다니. 가정교사! 그러고는 다시 나의 차림새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움직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고삐를 잡아 이리 끌어다 주시오. 나는 커다란 줌마에게 다가갔다. 고삐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나를 머리 근처에든 오지 못하게 했다.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다. 여행객은 한동안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에게 이리 와달라고 청해야겠소. 내가 걸어갔다. 실례하겠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겠소. 그가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고 약간의 무게를 실어 기대면서 쩔룩쩔룩 말까지 걸어갔다. 고삐를 잡자마자 말을 제압하고는 안장에 올라탔다. 채찍을 집어주시오. 저기 산 울타리 아래쪽에 있을 거요.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고맙소. 이제 얼른 헤이마을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시오. 박차 달린 뒤꿈치가 말에게 닿자 말이 깜짝 놀라 뒷발로 일어서더니 곧바로 달려나갔다. 개도 그 뒤를 따랐다. 말과 사람과 개가 모두 사라졌다.